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래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이제 초짜인데, 블록체인 또 메타버스 이런 것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테라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만나서 여쭙고 공부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네. 고동원의 아침 편지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사장님은 제가 맨날 받아보는 네. 편지 받아보는 분, 아침마다 받아보는 그 편지에 하면 늘 들어있는 걸 제가 지난 한 10여 년간, 20년인가요? 제가 21년 됐습니다.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영광입니다. 예. 제 이 분야에 많은 분들 좀 만났어요. 그런데 이용환 교수님, 우리 닉 교수님 만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이분을 모시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사태는 왜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뭐 자동차로 치면 운전 초보이고 겨우 이제 내비 정도 키는 정도인데 정말 잘 안내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테라 사태가 어떻게 본질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나요? 테라 사태는 이제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의 그 전략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권도영 씨하고 권도영 씨 팀이 네. 만들려고 그랬던 그 전략이 굉장히 그 잘못 짚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먼저 벌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굉장히 비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루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는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조금은 지금 손해본 거를 다 리커버는 하실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건 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형사처벌은 어떤 점에서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냐 하면은 이분이 고의로 사태를 키워서 이 55조 되는 비즈니스를 갑자기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제가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실수는 있었지만 많은 실수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10가지쯤 그래요.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의성을 찾았다, 고의성이 있다 하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 처벌하자 그런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위 이제 폰지 사기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단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폰지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이제 이자를 20% 줬다는 건데요. 이분들의 처음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5%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5%의 대신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앵커라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앵커라는 그 디파이 프로그램에 그 오너십을 주고 그래서 오너십을 주면서 조금 덜 가져가게 하고 소액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한 20% 주고 그래서 대형 투자자들이 한 5% 깎고 소액 투자자들이 한 15% 더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그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권도영 씨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개발자였지만
경제학이나 그런 경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재원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20%의 이자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5% 대형 투자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구조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초기 구조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20%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걸 어떻게 고쳤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제안서가 들어가서 프로포절 20이라는 제안서가 들어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리는 그 중이었어요. 근데 너무 늦었죠. 그리고 또 너무 전문으로 들어가면 제가 못 따라갑니다. 제안서가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오라는 그룹이 있어서 네. 그 컨트롤하는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이 제안서를 받아들이면은 그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20% 주는 거를 점차 내리는 그런 제안서가 통과가 돼서 점차 내리고 있었습니다. 4월 달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소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씩 이자를 주니까 그 이자를 돈을 넣어놓고 증서를 가지고 다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다시 여기다가 투자하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 투자하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 투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컨대 제가 100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 이자를 연리 20% 말하는 겁니다. 네. 연리 20% 이자를 여기다 준다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놓고 증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는 프로그램한테 가서 이거 가지고선 증서로 받아가지고 전당포 같은 거죠. 그래갖고 새로 그 코인을 받아요. 그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 코인을 사갖고 여기다 다시 예치를 합니다. 그럼 20%를 또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증서 받으면 또 넣어가지고 돌리고 해서 5바퀴까지 돌리는 5바퀴가 아니고 500%까지 돌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100원, 처음에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자 받는 거는 500원에 관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리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탑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하게 하는 거를 그 권도영 이사가 간과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지금 딴 세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빙글빙글 돌리고 500%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500% 네. 돌리는 게 이게 우리 용수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0원을 가지고 500원만큼 이자를 쌓아놓고 거기다 용수철을 갖다가 넣어놓고 내가 사실은 100원밖에 없는데 500원어치 만큼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금방 부자 되는 그런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방 생각하시기에 너무 잘못됐어. 한번 터지면은 큰일 나는 구조구나.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번에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요번에 그게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네. 사실은 그 용수철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 방에 풀리니까 100원이 풀리는 게 아니고 500원이 풀리는 거니까. 네. 이 앵커 프로토콜에서는요. 이자 주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500원이 풀리니까 한 방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던 돈은 한 200억 불쯤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100억 불쯤 되는 겁니다. 100억 불 좀 넘습니다. 한 110억 불, 120억 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가 한 550억 불, 600억 불 되는데 전체 시장에 네. USD라는 코인이 발행된 게 550억 불, 600억 불 되는데 그만큼 100억 불쯤, 한 20%쯤은 이 사람들이 보증금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BTC라는 코인을 확보를 하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으로 확보를 하고 그거 가지고선 그게 20%나 있으니까 그거 갖다 팔면은 우린 막을 수 있어 이러고선 다소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 화면을 조금 보시면은요. 아, 그럴까요? 화면을 네. 조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저기하고 그 달러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타일을 해 놓거든요. 묶어 놓습니다. 그 달러하고 묶음이 풀리는 시간이 풀리는 게 이런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 기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뒤에 담보물이 있는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담보물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화폐 하나 USD라는 화폐를 만들고 그거를 뒤에서 배킹 해주는 그런 화폐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USD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가격에 내가 사줍니다. 그래서 가령 1불 50에 이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1불 50인 거를 나한테 와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무조건 팔 거 아니에요. 팔면은 USD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USD가 저기가 됩니다. 공급이 충분해집니다. 그럼 공급이 충분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내려가서 가령 1불이었는데 50센트다. 그러니까 아까는 1불이었는데 1불 50일 때 이 사람은 와갖고 나한테 와서 팔기만 하면은 50센트 이익을 보는 겁니다. 찐빠스백의 루나하고 테라의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네네. 완전히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 USD 가격이 50센트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50센트에 와갖고 나한테 와서 50센트에 가지고 오면 내가 1불에 사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와갖고 무조건 팔면 돼요. 그러면 50센트를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한테 와서 계속 이 사람들이 그 USD를 계속 사서 나한테 와서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USD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수요가 그 공급이 줄어들면서 쭉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완전히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가격이 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그 저기입니다. 그 알고리즘 기반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인들은 알고리즘 기반으로만 만드는 것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알고리즘 기반 그 코인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한 게 테라 코인이었던 겁니다. UST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불로 가격이 항상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되는 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실패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저희가 투매 세력이 들어와서 내 거를 갑자기 판다든지 내 그 코인을 갑자기 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잉여 수요가 생겨고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불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99센트, 99.7센트 뭐 이러고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 막아주는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상호가 생깁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UST입니다. 지금까지 한 세 번이나 네 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 번, 네 번 그 가격 고정된 거를 패깅이라고 그러는데 패깅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2020년 10월인가 이게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2월쯤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거는 2021년 5월 달에 한번 패깅을 잃었었는데 패깅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계획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전조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 사람들 전조가 2021년 5월인 거죠. 작년 5월인 거죠. 작년 그러네요. 5월에 처음 네. 생겼어요. 가치를 갑자기 1불이었던 가치가 한 95센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한 일주일간 계속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리즘 갖고 그 방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돌발 사건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넘어갔고 이번에는 어떻게 당한 거죠? 그때는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걸로 어찌어찌 해갖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정말로 구사일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구사일생 했냐 안 했냐 이러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금 이제 기초로 들어가면은 지금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지금 알고리즘 기반의 기반의 코인. 그걸 담보로 한 원래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알고리즘 가지고 고정이 된다. 그 전 단계 코인은 또 담보, 뭐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것도 있고, 뭐 맞습니다. 중앙은행 맞습니다. 뭐 달러를 담보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는 US 테더라는 그 USDT라는 화폐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테더도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은행에 담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달러가 있으니까 와서 달라고 그럴 때마다 달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담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민트를 한다, 화폐를 만든다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USDT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있는 화폐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USDT, USD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SDT가 그 대체로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USDT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래갖고 뒤에 돈이 있기는 한 거야. 네.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워낙 커지는 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USDT 같은 경우는 한 700억 불, 800억 불 수준입니다. 지금 민트돼 있는 게요. 지금 유통되는 게 800억 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017년인 것 같아요. 2017년에 그 저기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니네 정말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USDT CEO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 있다고 하지만 뭐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은행을 봐라. 은행은 BIS 따지면 20%면 무지하게 많이 있는 걸로 그렇죠. 따지는데 나는 왜 100%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좀 이렇게 저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00%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미국 증권위원회에 그 벌금을 4천만 불인가를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 전후에서 이제 알고리즘 기반 코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 담보가 없대. 담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이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담보는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온 건데, 그러면서 그 전에도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실패를 조금씩 합니다. 실패한 코인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알고리즘 기반 코인들이 실패를 하는데 항상 100% 실패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실패했다 다시 반등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실패한 게 이번 케이스가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테라가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에서 뭐 10,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테라가 종류가 그 코인 종류가 코인 종류는 10,000개 훨씬 넘죠. 네,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만드는 이 코인이 뭐 최대 6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 6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자 주는 알고리즘이, 이자 주는 구조가 20%. 있어서 20%. 근데 그 20%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구조다.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는 뭐 피라미드 무슨 뭐 다단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구조가 본래 기획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구조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20% 가져가는 것만, 거의 대부분이 20% 가져가는 것만 한 거죠. 아니 그 계획 자체가 무리가 된 거 무리였죠, 아니냐. 무리였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서 뭐 제가 듣기로 한 28만 명, 또 액수로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됐는데 그 동의는 역시 투기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앵커 같은 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요, 앵커는 돈이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 참 되게 재미있는 건데, 저도 앵커에다 돈을 넣었다가 돈을 잃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프로포절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가면서 그걸 리커버하는 제안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기는 지금 돈은 떨어지게 돼 있으나 다른 식의 리커버리 플랜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화면이 앵커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앵커가 계속 그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고 마지막에 준 게 여기 아닌데, 이거 중간에 뭐가 빠졌네요. 19.47%를 이자를 줄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나냐면, 이 회사는 이 프로그램은 8억 4천만 불이 적자가 납니다. 그럼 8억 4천만 불이 적자 나는데,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2월이면은 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자 주는 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제안서가 들어갔습니다. 이자를 3%, 4%까지 내리면 제일 이상적이고, 9%, 9% 이상 이자를 낮추면은 좋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보상해 주는 걸 만들자고 제안서가 들어가고, 그 와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제안서를 믿고요. 그리고 돈도 넣고 저기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아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걸 믿고, 이 사람들이 저걸 고치면은 나는 이게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러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손실을 보신 거 저는 아니에요? 조금 손실을 봤죠. 조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나쁘지만, 제 돈. 아니 최고 전문가가 손실 보면 누가 따라가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저 정도로 이자를 주는 거는 보통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한 일이고, 저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해 왔는데, 나중에 이걸 분석하면서 이걸 아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스프링 만드는 용수철처럼 돈 100원을 500원으로 만들어서 넣는 구조, 그런 프로그램만 생기지 않았으면, 이 프로그램 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용수철 만드는 그런 100원 갖고 500원 넣어서 100% 그 저기를 이자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구조는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에러가 있으면은 한 방에 용수철이 풀리게 돼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용수철이 풀리더라도 저게 그 전에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다른 분들은 저게 용수철이 그냥 튀어 오르면은 저 사고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앵커 가지고 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 저거 가지고 3주를 내리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문가들 얘기죠.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었어요. 이건 그래도 괜찮다. 그런 한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거 위험하다는 쪽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 내고 보니까 위험하다는 쪽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었죠. 이거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건데, 공격당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지금 보신 것처럼 가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가치 알고리즘이 크게 실수를 안 하면은 괜찮은 건데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 틈이라도 있으면 저 용수처럼 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용수철 튀고 있는 거를 그 틈이 누군가가 너무 많은 이용을 거 한 아니에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가 저런 에러들이 한 10가지쯤 누적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이 암호화폐는 어차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이 세계는 온다. 코인 이코노미, 이게 생태계는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 저는 저는 사태이고 100% 동감합니다. 정말 그리고 상징적이고 네, 어떻게 10,000개가 생각하면 넘는 굉장히 코인 큰 가운데 비극이고요. 대부분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코인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런 그 사이길에 우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 전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깐만 요거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저 사람들은 어떤 이런 위험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 보증금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본 적자 문제 때문에 그런 어딘가 실수가 있으면 약간의 틈이 있고 틈이 벌어지면은 용수철이 튈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작년 5월 이후로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는데 담보금으로 20%를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기 이전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런 담보 없이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하고 이게 좀 있었는데. 위험해지니까 소위 비트코인을 담보로 삼아서 한 20%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담보를 2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5일 날 확보를 했어요. 얼마나 확보를 한 거죠? 20%니까 이 사람들은 개수가 좀 나옵니까? 그러면 8만 3천 개쯤 8만 3천 개쯤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한 5천만 원 이렇게 갔을 때 이해인가요? 하나에? 그렇죠. 3만 불에서 4만 불 할 때 지속해서 샀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수는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실수는 자기네들이 에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UST 자기네 코인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UST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코인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달러니까 그 달러에 패깅돼 있는 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한 거는 그 UST가 시중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틈새 벌어지는 것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틈새 벌어지는 게 시작되면 용수철이 튀는 거죠. 용수철이 튀어갖고 되게 재밌는 거는 5월 5일 날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사갖고 20%를 드디어 맞췄다고 그랬어요. 작년 5월에 이 사람들 아까 이제 작년 5월에 한번 디페이크 전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거 조치를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20%를 확보를 하고 5월 5일 날 목요일 날 어나운스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다 확보했다. 20%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담보의 유동성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저기를 보면은 암호화폐에서는 암호화폐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네. 커브라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 유동성 공급하던 걸 살짝 끊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다른 데로 옮길 때 바로 스프링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에러가 있었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에러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3,000개 확보했던 게 한 방에 풀려버립니다. 한 방에 날아갔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중에서는 이분들이 조작하느라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전후의 그 사정으로 보면 그러고 이런 건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은 투명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풀리는지 잘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몇 가지 실수한 거다. 그거 좀 요약을 한번. 실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작년 5월에 한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어찌어찌 넘어가고 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증금을 만들려고 지불 보증금을 만들려고 20% 지불 보증금이면 은행들 BIS가 다 20%구나 이러고 생각하니까 20%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해서 돈을 풀었고 자기네 코인을 풀었고 그 코인이 단초가 돼갖고 5월 5일 날 그 담보금 만들고 나서 5월 7일 날 그게 그냥 터져버립니다. 5월 7일 날 터져가지고 그냥 바로 망가지는데 5월 7일부터 8만 몇천 개의 비트코인이 다 풀렸는데도 풀렸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비트코인 갖고 팔아가지고 지급 보증하고 가치 보존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치 보존이 안 된 거죠. 근데 또 그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안 판 것도 몇백 개 남아 있다. 요즘 300개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안 판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팔기는 했는데 이제 8만 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고 저는 자동적으로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동적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그 가치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만 개가 풀렸는데도 그러니까 아까 확보했다는 20% 말입니다. 20% 110억 불, 120억 불 정도의 코인이 풀렸는데도 저희가 안 됐다는 거죠. 그 가치 고정을 못 했다는 거죠.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자작극을 자기가 550억짜리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한 방에 날리는 식의 그 자작극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공격을 자기가 자기한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작극이라는 건 그거죠. 지금 그날 5월 7일 날 커브에서 8천만 불이 풀렸고 그 다음 날 2억 불이 풀렸어요. 그 바이낸스에서 2억 불이 풀려갖고 그 전체 액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스프링 풀리듯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그게 큰 그 파장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작극일 확률은 참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550억 불짜리 전 세계에서 6번째까지 올라갔던 비즈니스를 나 오늘 죽일 거야 하고 그것도 BTC 저희 BTC를 확보하고 20% 확보를 하고 그게 다 풀렸다는 것도 이미 투명하게 공개가 됐는데 이분들이 자작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테라가 야 8만 개나 되는 코인 다 어쨌어? 그러고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답을 바로 했으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쭈삣쭈삣하고 며칠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거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팔려나간 건 틀림이 없고요. 그거는 그 블록체인 상에 나오는 얘기니까 블록체인에 네. 투명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댓글로도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작극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 공개한다고 그랬는 게 그게 며칠 네. 전에 2, 3일 전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공개했다는 게 지금 질문은 저기서 하시는 분이 처음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좀 바보같이 굴었어요. 일단 권도영 씨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우리 처음에 이런 용수철이 터졌을 때 이 자신 있게 나와서 자기가 지금 있는 비트코인 풀어가지고 그 지금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고 좀 확실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줬으면은 전체가 팔는 투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살면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기 관리 능력은 또 연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나이하고도 연관되어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지금 화가 나 있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전체 위기 관리할 능력이 아직은 미약하거나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우선 나부터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저만 살려고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손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이거 정말 사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BTC를 확보하고 BTC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BTC 팔린 것도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회사나 아니면은 지노시스나 이런 분석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분석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석된 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가격 방어하는 데 들어갔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제 됩니다. 분석이 교수님과 됩니다. 말씀 나누면서 몇 가지 전문적인 말씀 차츰차츰 오늘 이렇게 봐서 나중에 또 모시고 좀 공부 좀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다오라든지 앵커 프로토콜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패깅, 민트 이런 얘기, 전문 얘기. 제가 얼핏얼핏 알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것을 또 상식적으로 여쭙기는 이제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주어진 법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법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불법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어차피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가는 길인데 이 법체계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루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다는데 왜 싱가포르에 가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네. 이미 2017년에 저희가 누구야 당시 법무장관이던 박상기 법무장관이 2015년인가 그렇죠. 네. 암호화폐를 다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2017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다 금지하고 ICO 금지하고 모든 걸 금지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간 그나마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괜찮은 프로토콜은 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 체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 있는 그 법인이고요. 외국에 있는 법인이고 그 법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제일 아쉬웠던 게 그게 이 회사가 한국에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저희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 체계가 좀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여기 개입됐냐 하면은 형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싱가포르 법인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권도영 씨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불분명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도영 씨와 관련된 거 좀 뒤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래 또 보도를 보니까 싱가포르 사무실 가니까 또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이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네.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또 그렇게 만들어낸 게 바로 법무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외국 나가서 하라고 시킨 결과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법체계를 만들고 그 법체계 안에서 우리가 화폐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었으면은 오히려 더 이게 투명하게 됐을 텐데 그런 투명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아쉬운 결과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 단계에서 우리가 열기는 정말 어려웠으리라고 보고요. 아니 요번 그나마 그래도 이런 권도영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싱가포르에 사무실 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요번에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권도영 씨가 범죄자냐 하면은 저는 범죄자일 가능성은 요만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길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권도영 씨가 이 권도영 씨를 감옥에 보내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 사태를 보는 눈이 시각은 어때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돌아갈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저기를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법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의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자체가 실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가상화폐도 나온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블록체인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블록체인이 그 언더라인 기술 엔진이 된 거죠. 어떤 게 앞선 거예요? 똑같은 건데 네. 하나는 자동차고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인 거죠. 블록체인은 엔진인 거고 그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내연기관이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엔진인 거고 가상화폐는 그 엔진을 달고 달리는 자동차인 거고요. 그 자동차로 그럼 보면 권도영 씨는 운전자네요? 운전자입니까? 운전자인 거죠. 엔진 만드는 사람이요? 아니면은 자동차 만든 사람. 엔진 사다가 자동차 만든 사람이? 엔진 사다가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의도는 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니까.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사고 피해가 컸을 때요. 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근데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큰 인재 사고가 났어. 그렇죠. 그게 이제 고의냐 아니냐, 뭐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실수더라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자체는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실수에 범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다시 말씀. 그거는 조금 한 게요. 사고가 이런 무슨 인명이 있고 그런 거보다는 운전을 하다가 비유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큰 사고가 났거든요, 이번에. 이게. 그렇죠. 큰 사고인데 이 양반이 실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증명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뭐 잘못했어? 그러면 정황상 우리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실수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죠? 실수에 의한 뭐 사고사, 뭐 이런 사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럼 왜 교통법도 없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왜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교통법 만들어 갖고 고속도로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만들면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동차 빨리 가지 못하게 옛날에 영국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자동차 빨리 가면은 위험하니까 우리 앞에 적기를 든 사람이 앞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적기를.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적기 조례법입니다. 영국에서 그래. 이게 적기가 35년인가 적기 조례법이 35년인가 계속돼요. 그러면서 적기 때문에 영국은 자동차다운 자동차 산업이 한동안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위험해 그럼 자동차 교통법을 만들어주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동차 빨리 못 달리게 하고 운전사 자꾸 집어넣어 이러면은 그건 이제 좀 넘치는 얘기고, 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엔진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자동차 디자인을 뭐 멋있게 한다든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엔지니어들에게 더 좋은 엔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또 뭐 도와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러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어떤 부분은 운전자, 그 엔지니어도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고가 났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뺑소니거나 뺑소니 그러면 더 커지잖아요. 얘기를 제가 더 그러면 커지잖아. 그걸 좀 저기라 다른 방에 그런 요소는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어디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른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퀴뇨라는 사람이에요. 또 오래 길어질 것 같아. 퀴뇨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시운전을 할 때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이 처음 만든 자동차라서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건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뭐 초기 단계에 다 있을 수 있죠. 초기 단계입니다. 네. 초기 단계엔 그런 에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2년 동안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쓸쓸하게 독일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에러가 참 우리가 어떤 많다는 역사의 거죠. 발전이라든가 문명 기계의 발전 과정에서 그런 선구자들이 있어요. 또 근데 선구자들이 다 감옥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말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고 상식선을 넘어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를 만들어서 달나라에 간다 했을 때 콜롬비아호인가요? 그렇죠. 뭐 5mm짜리 그 고무링이 1984년 네, 5년인가 예. 연도까지 기억. 예, 예. 그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 났죠. 그 사고 때문에 나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엔지니어들 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라든지 그걸 좀 등한히한 사람이라든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좋죠. 그러고서 우리가 다시는 에러가 안 나게 체계도 만들고 이런 게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집어넣자 하는 일방적인 저기는 조금 다소 자, 우리 질문 한번 볼까요? 보증금융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고 발표는 했으나 계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기에 과연 팔았는지 의심스럽다. 그 조사해 보면 조사한 회사들이 있어서 뭐 지금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조사가 금방 이미 돼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도 다 조사가 될 겁니다. 네. 그 BTC가 돌고 돌아 권 씨 개인 지갑으로 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상인데요. 그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요. 가명성 정도만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누구 건지 마지막에는 다 나옵니다. 저건 또 본질적인 문제네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 개입되어 사태를 더 키운 것은 아닌가요? 100%죠. 저 같은 경우는 20% 이자 주니까 좋죠. 20%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예컨대 여러분들이 5,000불이 있다고 쳐보세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저기 한 경우 앵커에 돈 잃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5,000불이 있는데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은 몇 퍼센트 받으세요? 1%. 1%도 안 받아. 근데 여기 넣어두면 20%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달러야. 그러고 한국 돈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 아시죠? 한국
인플레이션 오면서 한국 돈이 1,200원에서 1,300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넣어두면 20% 이자 받고 가치 하락도 안 하고 이 달러로 그냥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돈 넣었다가 이번에 좀 그게 탐욕이냐 그럼 예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인간적입니다. 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 네. 아니 근데 네. 저처럼 그냥 잃고 웃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가슴 아픈 아,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버려도 괜찮다. 그렇죠. 뭐 여유자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한번 해볼 만도 한데 그러면 20%? 뭐 빚을 낸다든지 뭐 그러니까요. 빚내 갖고 하는 몰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서 폐가망신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특히 용수철처럼 5번 돌리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까 용수철 만드는 그 프로토콜 그대로 사용하셔갖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돈 많이 벌리니까 남의 돈까지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거든요. 또 한 분이 자꾸 사고 하시는데 그 사고가 났어도 법이 없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법이 투명하게 만들어져서 그 위에서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만들고 거기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법 없이 만들어 놓고 어디에 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하는데 나몰라라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꾸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이 암호화폐 산업이 여러분도 이번에 처음 들으셨죠? 저기 그 루나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싱가포르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클레이튼이라는 회사도 카카오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회사 아닌 거 아시죠? 카카오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 해요. 이건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싱가포르 사람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금융당국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막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활동할 수 있게 할까. 실제로 이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시장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임팩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여러분들 메타버스 얘기 들은 게 1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화폐 막아놓고 메타버스 하라고 하면은 이미 메타버스 회사는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또 그러고 또 그 앞으로 나오는 웹 3.0 기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기반해서 돌아가고 가상화폐 기술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럼 그것도 다 막아놓고 할 건지 금융당국뿐만이 아니고 새로 출범한 우리 새로운 대통령도 이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끝나고 말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지 이 프레임 자체를 다시 생각해 아마 그런 계기는 됐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죠. 저는 더 경계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야 버려야 된다. 그놈 새끼 감옥 보내야 돼. 이런 일방적인 매도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죄의 저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가능성은 0.00001%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면은 블록체인이 자꾸 익명성이라고 그러니까 뒤져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성이 있는 거예요. 익명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뒤져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적인 투명성 제도라는 면에서 법이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투명하게 이들을 열어줘야지 우리 웹 3.0 기술이나 메타버스 기술이나 NFT 기술이나 이런 거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앞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역시 미국입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이고 미국도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다오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도 아닌데 법인인데 그것도 역시 탈중앙화된 그냥 예, 네. 단체인데 네.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는 이미 그 허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법 체계나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싱가포르 나가고 뭐 어디 케이만 아일랜드 안 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새로운 판을 짜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 보통 이제 뭐 웹 3.0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4차 산업이나 이런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 있다는 게 경제이고 거기에 화폐이고 그렇죠. 지금 미국이 가장 앞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근데 미국은 CBDC인가요? CBDC죠. 네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예.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CBDC. 그거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갈로 간다고 하기는 좀 나쁘고요. CBDC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부가 다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블록체인 그 철학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블록체인 체계는 이제 중앙화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중앙화되면 안 되는 건데 CBDC는 중앙화된 화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다. 그러면 테라 사태 같은 것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은 하지만 정부가 내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제가 어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디 가서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캐시 주고 가서 돈 주고 올 때 있잖아요. 뭐 그 일부러라도 캐시 주고 카드 안 쓰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건데 그 자유가 구속될 수 있는 게 저기가 좀 있는 게 여지가 있는 게 그런 중앙화된 화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중앙화된 화폐들은 좀 더 저희가 좀 돼야 됩니다. 기술적이나 아니면 규제적인 면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앙화된 화폐라 하더라도 결국 달러라 하더라도 달러도 사실은 뭘 보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담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죠? 아예 없죠.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로 이제 정말 전 세계 경제를 그래서 뭐 달러 패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소위 가상화폐 기축 화폐 역할을 하는 곳이 생기면 그게 미래의 달러 패권 이상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빠르니까 권도영 같은 또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인재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가상화폐의 기축 통화를 통해서 미래 경제에 패권을 쥐는 패권까지는 몰라도 독립 정도는 상당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렇게 내다볼 수도 있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미국이 아무 때나 막 달러 찍어내면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만 4조 5천만 달러란 말입니다. 4조 5천만 달러를 누가 사갔어?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간 거거든요. 근데 달러 찍어내는 돈은 10센트 드는 거니까
10센트 들여서 100불 찍어내는데 10센트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10만 원짜리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10센트. 그렇게 해갖고 달러가 패권을 쥐고 시늉리지 있는 이런 거죠. 얘기 시늉리지죠. 하는 게 시늉리지. 발권에 대한 그런 이익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너리지에서 우리가 조금 독립할 필요는 있다. 독립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암호화폐하고 좀 연결을 해서 독립을 좀 꿈꾸는 것도 가능하다. 전 세계가 지금은 종속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 패권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미국 달러 좀 아시는 분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달러는 2009년까지 전체 찍어낸 돈이 밸런스가 에셋의 밸런스가 9천억 불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9조 불입니다. 그래서 9조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9조 불입니다. 그래서 10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만 4조 5천억을 찍었어요. 그럼 그 찍을 때 그거 돈 누가 다 가져가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사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우리가 옛날에 노예 구슬을 하고 똑같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이제 동전 만든 거였어요. 달러로 하고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로 가고 여기에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그렇죠. 거죠. 주도권을 우리가 주겠다고 생각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독립을 좀 꿈꿔보지.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테라가 6위, 7위까지 올라간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리 뒤 떨어진 나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이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다. 뭐 사실 우리 손흥민도 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세계 최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돼서 뭐 한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권도영 씨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나 생각하고 결국에 이게 경제든 문화든 모든 것이 신뢰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뢰의 주체도 있고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신뢰를 더 이제 확대하는 계층들도 있고 그게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제 이코노미를 이루고 이럴 그렇죠. 텐데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은 뭐 인성을 걱정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나이가 지금 31대요 보니까 엄청난 나이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성 문제는 저도 말 실수할 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전 미국에서 24년 살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말 실수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 저 사람 왜 태도가 저래 이런 저기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권도영 씨는 그냥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처음 만들어서 사업해가지고 잘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 사업가 감옥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얻는 게 뭐 있나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 받는 거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권도영 씨는 성공했다가 한번 거꾸로졌는데 이번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겠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단호한 단계를 밟았으면 참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단호하게 자기가 단호함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는 뒤로 숨고 그러니까는 저거 왜 숨냐 이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젊은이니까 그래. 근데 엄청 맞았는데 단호하고 말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자, 몇 가지 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기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언론사가 큰 공부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다오에 떠넘긴 셈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다오가 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가를 논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그 BTC를 사들이는 과정 때문에 다오를 만들어요. 권도영 씨가 BTC를
그 BTC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다오 제3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권도영 씨한테 너 그랬니? 그러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권도영 씨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다오라고 저 같으면은 다오 만드는 게 정당하고 다오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웹3 시대의 웹3 시대의 가치 생산, 유통, 소비하는 조직의 미래 다오입니다. 그 다오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운전 못하면 그런 다오는 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루나가 교통사고가 난 셈이죠. 중요한 카테고리는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떠넘긴 상황이니, 그리고 다오가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다오 관련 책임 권한에 대해서 와이오밍처럼 최소한의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00% 네, 동감합니다. 다오도 운영 성격에 따라 결과물이 매우 다릅니다. 다오라 하여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고 무조건 옳을 수는 없습니다. 다오야말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마 저건 논의할 대상이 주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한국에서 법이 잘 되어 있어서 와이오밍까지 안 갔으면 저건 네.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도 나사 만들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조직적인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분산 다각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최소한의 보호장치 저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말은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죠. 저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날라갔어요. 그럼 비트코인 어디다 갖다가 손해 청구할 건데 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장치 저런 장치 권도영 갖다 쳐놓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분산 다각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장치, 아까 그거군요. 맞습니다. 다오 올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샌드박스법을 만들어서 잘 성장시켜야 할 듯합니다. 지금의 오류는 이익 집단에 따라 이익 집단들이 운용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오라 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오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오 만드는 것도 다오는 오픈된 그 저기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다오가 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게 설득 과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오라는 게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디스커션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오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뭐 예컨대 우리가 조폭이 10명이 모여갖고 우리 다오 하자, 뭐 조폭이 100명 모여갖고 오늘부터 우리 다오 하는데 술집 다오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성장시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많은 건 틀림이 없고요. 이익 집단이 그런 범죄 집단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설득하는 과정들이 이제 민주적으로 거의 다오는 대부분이 이제 평균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100명 모여 있는 거하고 조직이 100명 모여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네, 오늘 좀 감사하고요. 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신뢰의 우리 사회, 경제에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에 대해 신뢰의 문제, 이걸 뒤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의 신뢰의 상당 부분을 붕괴를 시켰다고 보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법체계도 그렇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믿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어디에선가 우리가 현실이 어디에선가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게 신뢰가 깨졌다기보다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어딘가 구멍이 있는 거고 그 구멍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지금은 우리는 구멍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싱가포르 가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니까 우린 관계없어. 그게 금융당국의 저기였거든요. 태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 클레이튼도 카카오톡도 우리나라에 안 있어. 지난번에 아레아 한글 그 회사 생각나세요? 아로하나인가 뭐 이런 코인 만든 그 아레아 한글도 싱가포르에 가서 1달러짜리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달러짜리 왜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레아 한글이 거기 가고 싱가포르에 가서 회사 만들고 거기서 코인 만들어 갖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갖고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도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아레아 한글이든 클레이튼이든 관계없이 여기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런 구멍들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멍 있는 거 인정하고 이제 시작하자. 이제 지금까지 구멍이 있는 거 우리 모른 척하고 왜 길 이렇게 있는데 길에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빠졌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럼 그게 권도영 잘못이야. 그럼 권도영 집어넣자 그러는 건 굉장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법체계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멍 모른 척하고 있던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신뢰가 거기서 무너진 건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우리 관계에서도 교수님과 제가 어떤 일로 이제 실수를 하거나 깨졌거나 했을 때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게 구멍이 있었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설계자로서의 미비한 것을 설계자만 아는 부분이 있거든. 그렇죠. 그것을 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좋고요. 이실직고하고 그런 것이 이런 세계에 앞서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뢰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는 자꾸 외면하고 나쁘다 그러고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저기가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가상화폐는 선악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가상화폐는 나쁜 거야 이러고. 가상화폐 뭐가 나쁜데? 이건 그냥 기술이고 도구입니다. 내가 가령 칼이 있는데 부엌에서 쓰는 칼이 위험하다 그러면 칼을 금지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는 입장에서는 그걸 선악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쓸 것인지 안전하게 쓸 것인지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자꾸 가르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리뷰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그 칼날을 예리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죠. 예리해야 그러면요. 예리해야 쓸만한 거죠. 무디게 만들면은 쓸모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거의 가령 예를 들어 BYC를 좋은 일에 활용하면 모두에게 이롭지만 BYC를 나쁘게 악의적으로 BAYC군요. 나쁘게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드 전체를 훼손하면 그 피해는 BAYC 전체에 영향을 가는데 그런 사람에겐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를 해야 하는가 아까 했나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한 다오가 아니라 집단지성이 작동케 하는 다오가 좋은 다오입니다. 좋네요. 집단지성이 가능한 다오. 100% 동감합니다. 집단지성이 작용을 하는 게 서로 이제 동의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집단지성이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집단지성의 제도화, 집단지성의 기술화 이게 다오 아닌가요? 제도화에 가깝고요. 거기에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거죠. 집단지성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이건 예, 따로 시간을 내서 네, 한번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 우리 회사가 그냥 혼자 그 어떤 그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명하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어떤 동일한 상대라는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다옵니다. 그래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못한 말씀 마무리 혹시 못한 건 별로 없고요. 저는 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나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거 틀렸어 이러고만 그거 왜 하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로 새로운 산업의 단초가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은 이게 정말 좋은 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가 우리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인문학자이고 글쟁이고 이런 사람이 경제의 경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차이에서 묻고 교수님 만나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IMF라든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이쪽 방면에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거의 전문가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오히려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공부하는 시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뭐 논점은 전부 다르고 하겠지만 네. 방향은 가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저기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몇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돼. 불러주시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얼마든지 적당한 선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